밤하늘로 날아가는 영국과 연합왕국 공군들은 나치 독일에 대한 밤 폭격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어둠, 불안, 혼란, 피로, 지루함, 그리고 공포의 끝없는 악몽을 살았습니다. 전쟁 초기 영국의 왕립 공군은 폭격기의 성능과 방어용 총기에 의존하는 선전전 생각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로 인해 왕립 공군 폭격기 사령부는 보호를 위해 밤시간 작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부터 미국군이 1942년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히틀러의 문턱에서 직접 전쟁을 벌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레이더를 장착한 밤의 전투기들이 어둠 속에서 영국의 폭격기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밤의 전투기에 대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꼬리 총수였습니다. 비행기 뒤에 앉은 꼬리 끝 찰리들은 비행기 뒤쪽 세계를 대형 스탠드에서 볼 수 있었고, 그곳은 밤의 전투기들의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향이었다. 꼬리 총수들은 첫 번째 방어선이었지만 비행기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었고 적의 직접적인 사격에 노출되었습니다. 역사의 경기장에는 늘 자신의 역할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RAF의 가장 치명적인 꼬리 총수 중 한 명인 톰 맥클린의 전쟁 시절 경력을 살펴보겠습니다. What's Up T-World 194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톰 맥클린은 1922년 1월 22일에 스코틀랜드의 페이즐리에서 태어났으며 유럽에서 다시 전쟁이 터질 때 17세였습니다. 1940년 18세가 된 이 강인한 스코틀랜드인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자 열망했다. 그는 RAF에 가입하여 지상 총사수로 훈련을 받았고, 브리튼 전투가 한창일 때 독일의 공습으로부터 비행장을 보호했습니다. 그의 싸움의 정신을 보여주며 그는 또한 열정적이고 무서운 복서로서의 명성을 얻었고, 전선에서의 의무 사이에 RAF를 대표하여 여러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맥클린은 곧 기관총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지만 그동안 전투 경험의 부족에 대해 점점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지휘관에게 접근하여 전선 폭격기 분대로의 전송을 요청했고, 이는 공중 총수로서 승인되었습니다. 맥클린은 꼬리 총수로서의 새 역할을 위해 재교육을 받고 노로 전송되었다. 배기 분대는 최근 노후화된 쌍발 엔진 휘틀리 폭격기를 새로운 사 엔진 할리팩스로 교체했다. 1942년 8월 28일 맥클린은 할리팩스에서 첫 임무를 위해 이륙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첫적 전투기인 메서슈미트 BF-109를 격추했는데 이는 야간 전투기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전쟁 시절 경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복무 기간의 절반을 마친 상태에서 1942년 12월 6일 밤에 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배기 스쿼드론 이 독일 산업 도시인 만하임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을 때입니다. 목표로 향하던 맥클린의 할리팩스는 루프트와페 JU-88 야간 전투기의 공격을 받았다. 이 전투기는 548.64m 거리에서 영국 폭격기에 사격을 가했다. 맥클린은 조종사들에게 회피 기동을 명령하고 그와 중간 상단 총수는 공격하는 독일 전투기에 사격을 가했다. 맥클린은 독일 비행기에 기관총으로 5초 동안 연발 사격을 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사격은 독일 전투기의 좌측 엔진을 맞췄고 그 즉시 비행기는 불길 속으로 사망 다이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축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Ju-88은 영국 공습을 방해하기 위한 편대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승리 후 맥클린과 조종사들은 Ju-80여 둘 다의 조직적 공격을 받았다. 맥클린의 지시로 조종사는 회피 동작을 취하고 그와 중간 상부 총수는 적과 싸워 물리쳤다. 일제 사격으로 2대의 Ju-88을 격추시키고 한 대를 손상시켜 하리팍스의 추격을 저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맥클린과 조종사들은 목표지까지 진행해 도시의 치명적인 화물을 투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작전에서 2대의 루프트와페 야간 전투기를 격추한 맥클린과 하리팍스의 중간 상부 총수는 둘 다 공로비행 메달을 받게 되었지만, 비록 대대의 다른 총수들에게 칭찬받았지만 맥클린은 많은 장교들이 그가 이런 성과와 수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병장이라는 이유로 그가 메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에게 메달이 수여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교들이 그에게 그의 위치를 알려주려는 조정된 노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맥클린은 대대 생활에 대해 불쾌한 기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43년 2월 16일) 밤 그의 투어가 백이 대대와의 마지막을 향해 가던 중 할리팩스가 프랑스 로리앙 상공을 비행하던 도중 두 대의 메서슈미트 BF-110의 공격을 받았다. 맥클린은 쌍발 엔진의 전투기 두 대를 겨냥해 하나를 격추시켰고 다른 한 대는 총격을 가했지만 추락하는 것을 보진 못했다. 그가 이 사건을 보고하자 그는 확정 킬 1개와 추정 킬 1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정보부는 그의 비행기 근처에서 독일 야간 전투기 두 대가 추락한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두 번째로 맥클린은 하룻밤에 두 대의 적 비행기를 격추하기 위해 그의 총을 사용했습니다. 1943년 4월에 그는 백이 스쿼드론과 함께 마지막 작전 비행을 수행하고 총기 지도관으로 재배치되어 그의 지식과 경험을 새로운 신입생에게 전달하고 그의 성공 이야기로 그들을 고무시켰습니다. 그는 5번의 격추를 이루었고 전투기 조종사였다면 에이스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맥클린에게 어두운 시기였으며 그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빠르게 실망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가 왕립공군 해안명령부로 옮겨 해상 순찰기 포병을 훈련시키면서 악화됐고 이로 인해 그는 종종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며 비공식적으로 순찰에 동참하곤 했다. 이 순찰은 그의 로그북에 기록되지 않았다. 사기가 떨어지면서 맥클린은 탈영을 고려하다가 뇌가입하라는 초대를 받을 때까지 이를 인정했습니다. 유명한 댐버스터즈인 617분대예요. 이 분대는 1943년 5월 16일 밤에 이제는 전설적인 공습을 수행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이후에는 12,000파운드의 텔보이 폭탄, 적절하게 지진 폭탄이라고 알려진 것을 전달하는 것을 주로 하는 다양한 특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댐 공습을 생각해낸 바네스 월리스가 설계한 이 폭탄들은 특수화된 랭커스터에 의해 운반되었고 지표를 관통하여 목표물 근처의 지하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이나 다리가 붕괴할 수 있는 충격파를 생성했습니다. RAF의 최고 지휘관들에게는 번호 617 중대는 최고의 엘리트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폭격 명령의 최고 전개 요원들로서 그들에게 불가능한 공격 목표는 없었다. 그러나 폭격 명령의 대부분의 일반 병사들에게는 그것은 자살 부대로 간주되었습니다. 대대에 도착한 맥클린은 그의 성격에 더 잘 맞는 그가 백이 대대에서 경험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를 발견했습니다. 617대대의 특화된 작전 특성 때문에 실제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는 그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낀 탄약 로드아웃을 맞춤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1944년 3월 15일 저녁 맥클린은 랭커스터의 꼬리총을 맡았고 비행장교 빌 더피가 조종한 그들의 목표는 프랑스 북동부 메츠 근처의 항공기 엔진 공장이었습니다. 터가 목표지로부터 20분 미만의 거리에 있을 때 크루들은 무거운 구름 때문에 목표지가 보이지 않아 작전 중단 신호를 받아 큰 실망을 했고 그래서 더피는 비행기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구름이 걷히고 랭커스터는 이제 별이 가득한 맑은 하늘을 날고 있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상적이었지만 전시에 독일 야간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쫓기면 실제 위험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징후는 랭커스터의 꼬리 경보 레이더 모니카가 뒤쪽 포트 쪽 약 1km 거리의 물체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별빛 아래 맥클린은 사기 엔진 비행기를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랭커스터 중 하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적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그때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것은 네 엔진의 랭커스터가 아니라 밀접한 형태로 두 대의 쌍발 엔진 BF-110 야간 전투기였습니다. 그는 더피에게 경고하고 공격하는 전투기를 흔들어버리고 꼬리 총수에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주는 코르크스크류 기동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랭커스터의 별칭 시스템이 꺼진 이유는 독일 야간 전투기가 그 라디오 빔을 이용해 영국 폭격기를 정확히 조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맥클린이 더피에게 좌측 코르크스크루 지시하려던 순간 랭커스터 조종사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외로운 단일 엔진 전투기가 그들의 위치와 나란히 약 450m 떨어진 곳에서 비행하고 있었고 그 항법등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어 위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찢어진 하늘에서 밤에는 어떤 항공기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그것을 BF-109로 확인했지만 BF-110 중 한 대가 랭커스터를 공격하기 전에 그것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다. 맥클린은 더피에게 코르크스크류 기동을 명령했다.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BF-110의 조종사는 랭커스터가 벗어나기 시작하자마자 기체의 발사를 시작했고 비록 중요한 부분은 피했지만 맥클린의 손을 다쳤습니다. 목표를 잃은 BF-110의 조종사는 벗어나서 맥클린과 더피의 랭커스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찾아낸 후 그는 두 번째로 공격을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잘 훈련된 폭격기 조종사들은 공격의 최악을 피하는 데 성공했고 비행 엔지니어는 4대의 롤스로이스 메릴린 엔진의 스로틀을 줄여 BF-110이 맥클린의 총의 사정거리 안으로 돌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맥클린은 방탄탄으로 독일인의 좌측 엔진을 가득 채워 그것을 밤의 공허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두 번째 BF-110과 119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BF-110은 랭커스터의 뒤에서 아래로 곡선 공격을 시도했지만 더피가 또 다른 격렬한 코르크스크류 기동을 수행하면서 BF-110은 폭격기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맥클린과 레드 에반스, 중간 상부 터렛 총수는 그것을 총알로 쏘아내리며 그것이 화염을 끌며 하강하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항해등을 끄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BF-109뿐이었습니다. 그때 랭커스터 조종사들은 세 번째 BF-110 전투기가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전체 루프트와페가 그들을 잡으려 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조종석에서 더피는 멀리 구름 한 조각을 발견하고 즉시 그쪽으로 급강하했습니다. 단발 엔진 109와 쌍발 엔진 110이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운이 곧 바닥날까 두려워 어떤 피난처라도 좋았지만 구름에 도달하기 전에 세 번째 110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맥클린은 더피에게 스타보드로 코르크스크루를 지시했고 비행 엔지니어는 독일 비행기를 쏘아 올리기 위해 출력을 줄였다. 세 번째로 승무원들 사이에 탁월한 조정력으로 적 전투기를 능가했고 맥클린의 총은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낸 것이었습니다. BF-100열은 가까운 거리에서 맞았고 비행기의 조각들이 떨어지며 그 후에 화재로 구름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빛났습니다. 이제 109차례였다. 맥클린은 랭커스터 위에서 공격하면서 총을 겨누지 못했고 레드 에반스에게 그를 막는 일을 맡겼습니다. 에반스는 공격하는 전투기에게 사격을 가했고 여러 번 명중시킨 후 폭격기 아래로 숨었습니다. 이후 전투기는 모습을 감췄고 랭커스터는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맥클린과 에반스는 놀라운 전투를 보고하면서 그들이 불을 끌고 내려가는 것을 본 두 대를 확정적으로 주장하고 하나는 아마도 그리고 하나는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그 밤에 실제로 세 대의 BF-110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외로운 백구의 역할은 이후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백구가 내비게이션 조명을 켜 랭커스터 조종사를 현혹해 110이 먹잇감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게 했다고 추측했다. 그의 실패가 사실이라면 분명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 비행기가 기지간 야간 이동 비행 중이었고 경험 부족한 조종사가 내비게이션 라이트 끄는 것을 잊어 우연히 랭커스터 공격을 발견했다고 제안했다. 맥클린은 그 밤의 행동에 대해 공중 훈장을 받았고 워런트 오피서로 승진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잠시 머문 뒤 댄버스터스와 함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7호회의 확정 격추와 2호회의 추정 격추가 인정되었지만 이후 추정 격추가 확정되어 총 9호의 격추를 달성했고 이로써 왕립 공군 포병 중 최고 전과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많은 사람들처럼 민간인 생활로 돌아갔지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1946년에 다시 RAF에 재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55년 RAF를 영원히 떠났다. 이발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관리인이 되었으며 그의 그림과 사진에 대한 열정에도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11년 7월 21일 88세로 사망했다.